예, 여러분, 대망의 11장 조사론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아,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조사론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 기출문제 대충 다 풀렸잖아요. 자, 이제 올해 나왔던 두 문제, 요것만 킬하면 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조사론 100점 맞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선 질적조사를 다루고 있고요. 182페이지의 출제 영역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5개의 테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질적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근거이론, 현상학 연구, 문화기술지, 참여행동 연구 등등의 질적조사에 해당하는 방법들 혹은 유형들, 이 문제가 7년 동안 7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이 질적조사가 양적조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특징을 얘기하는 문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문제씩 나왔던 거가 한 연구에서 양적 연구도 하고 질적 연구도 하는 두 가지를 혼합하는 혼합 방법 연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질적조사에서 사용되는 표집 방법, 그리고 질적조사의 엄격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적조사의 특징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조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185페이지 중간까지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184페이지 맨 위쪽 질적조사의 특징 있잖아요. 자, 질적조사는 연구자가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장에서 연구하는 방법으로 현장 연구 또는 자연적 연구라고 부릅니다. 이 현장 연구는 질적조사의 다른 이름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질적조사의 여러 유형들 중에 현장 연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질적조사는 주로 해석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실증주의 대 해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의 질, 연실, 양 이런 거 했었어요. 연실, 양. 양적 조사에서는 연실, 연역법을 주로 추구하고 실증주의를 따릅니다만 귀의 질 해서 질적 조사는 귀납법을 선호하고요. 해석주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석주의적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탐구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땡 보시면 실천, 이야기, 생활방식, 하위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이 질적조사를 통해서 탐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특징이 있고요. 양적 조사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나 주관은 배제, 통제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요. 오히려 질적조사에서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되게 가치 있는 자료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적 조사는 표준화된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걸 엄격히 강조를 하지만 질적 조사는 대개 조사 절차나 방법이 유연합니다. 혹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이거를 바꾸는 거,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 그 굵은 글씨 옆에 화살표를 보시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료 수집의 대상이나 방법이 양적 조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질적 조사는 바뀔 수 있고 수집 중 새롭게 나타난 개념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보시면 조사자가 조사에 되게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랑 원활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로 이제 면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때 조사자의 주관은 양적 조사에서는 객관이 중요하니까 배제해, 통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질적 조사에서는 오히려 조사자의 주관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질적 조사의 특징인데요. 우리 양적 조사에서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500명을 설문조사한다. 그럼 500명의 설문이 다 들어오고 나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양적 조사의 특징인데요. 질적 조사는 내가 예를 들자면 질적 조사는 사례가 작아요. 막 500명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20명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
그럼 20명 인터뷰를 다 끝낸 다음에 분석을 하면 누구 얘기였는지 헷갈려가지고 분석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질적조사는요, 한 명 인터뷰 끝내면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의 인터뷰를 끝내면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랑 비교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사람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분석하면서 앞에 있던 두 사람의 결과랑 또 다시 비교 분석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이 같이 병행이 되는 구조를 질적조사는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특별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료를 연역 아닙니다.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그래서 귀의 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분석하며 참여자들의 관점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초점을 둔다라는 건데요. 관점이나 그들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혹은 해석을 중시한다. 이거 귀해질에서 해석주의적인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질적조사의 특징으로 작은 규모의 표본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의 수가 양적조사는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지만 질적조사는요, 20명, 30명 요 정도거든요.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례를 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걸 심층 규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외적인 타당도, 즉 일반화 가능성은 양적 조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상태 얘기했었고, 주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 방식에 따른 기술적인 묘사,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귀납적이다, 탐색적이다, 관찰이나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이나 이런 거 한다라는 거고요. 심층 규명은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질적조사의 특징을 양적조사랑 대비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객관을 강조하는데 얘는 주관을 강조해요. 얘는 사회를 구성하고 현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래서 그 법칙과 규칙을 보통은 이제 양적조사에서 통계 분석을 하고 나면은 무슨 방정식 이런 거 나와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일종의 함수, 방정식 이런 걸 도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현상을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과에 관심을 갖지만 질적조사는 오히려 과정 혹은 맥락 이런 걸 이해하는데 더 관심을 갖습니다. 양적조사는 표준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걸 강조하지만 질적조사는 유연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실양이에요. 연실양 해서 연역법을 강조하지만 귀해질 해서 얘는 귀납법을 강조합니다. 얘는 연실이래서 실증주의를 강조하지만 귀해질 해서 얘는 해석주의를 좀 더 강조한다. 이것도 떠올려 주시고요. 양적조사는요, 다수의 현상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도출하고 싶어요. 다수의 현상에 적용 가능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얘는 목표 자체가 일반화 가능한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화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표본의 수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질적조사는 일반적인 법칙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현상을 깊게 이해하는 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다수를 얕게가 아니라 소수를 깊게 뚫어요. 소수 사례라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질적조사는 과정뿐만 아니라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걸 관심 있어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제가 아니라 반영하려고 하지만 양적조사에서는 그 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변수 외의 것들은 철저히 통제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슈예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질적조사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가 됩니다. 자, 한 연구에서 질적조사도 하고 양적조사도 짬뽕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믹스드 메서드라고 해서 혼합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 이런 얘기 있고요. 그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2번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려면 여기 읽어보시면 조사자가 질적도 해야 되고 양적도 한 연구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자가 양적 조사 방법도 질적 조사 방법도 기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적 조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중시하고요. 양적 조사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패러다임 혹은 다양한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얘네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질적은 질적대로의 한계가 있고 양적은 양적대로의 한계가 있잖아요. 서로의 한계를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88페이지 맨 위쪽 혼합연구 방법의 특징을 보면 혼합연구 방법에서 양적, 질적 조사는 각각의 결과를 서로 보완해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적 조사의 결과와 양적 조사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양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였는데 더 깊게 들여다봤더니 아, 다른 얘기가 도출이 되네? 요런 매력이 있으니까 요걸 같이 쓰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혼합하는가는 연구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주로는 양적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현상의 법칙은 대충 알겠는데 그 현상과 관련된 조금 더 깊은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주로는 양적 연구를 하면서 일부 질적 연구를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로는 질적 연구자인데요. 근데 약간 양적 연구가 필요해. 그러면 아주 약간 양적 연구를 혼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양적과 질적 연구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최대한 동등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혼합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연구 방법의 유형을 굵직하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188페이지 위에 표에 있듯이 질적 연구를 하고 난 후 그것을 양적 연구로 이제 그 연결시켜서 조금 보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양적 연구를 수행한 후 그 다음에 질적으로 이거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둘이 같이 병렬적으로 끌고 가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연구자예요. 크레스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질적과 양적을 한 연구에서 혼합하는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조사 설계를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화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트라이앵귤레이션.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신뢰도 타당도 있잖아요. 측정 오류를 줄이는 방법 이 얘기에서 봤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장에서 132페이지 있잖아요. 132페이지 중간에 회색 박스에 보면 다각적 자료 수집 방법을 삼각 측량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방법만 쓰지 말고 그러면 편향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도 함께 사용하자. 이런 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크레스웰은 혼합 연구를 하는 설계 유형 중에 하나로 거기서도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양적인 방법만 쓰면 그것 나름의 편향이 있을 수 있고 질적인 방법만 쓰면 그것 나름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동시에 함께 쓰자. 이런 전략을 그래서 둘 다 동일한 비중으로 대등하게 같이 들어가는 구조를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병합이에요. 큰 건 질적이 주인공인데 부분적으로 양적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양적 연구인데 부분적으로 질적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던 세 유형하고 비슷한 건데요. 일단 양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걸 해서 보충하는 거. 일단 질적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걸 보충하는 건데요. 얘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질적인 건 먼저 하는 거.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화, 병합, 설명, 탐색 이렇게 네 가지 전략으로 혼합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크레스웰이 분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두 번째 주제 지나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질적조사에서의 표집이에요. 이거 두 문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질적조사는 양적조사하고 다르게 유연하다,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의 조사 대상, 즉 표본을 교체하는 게 양적조사는 안 돼요. 근데 질적조사는 돼요. 유연하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표집에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얘기했는데요. 특히 비확률 표집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비확률 표집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질적조사가 그러니까 확률 표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질적조사도 확률도 비확률도 둘 다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양적 조사를 할 때도 확률도 비확률도 다 가능해요. 다만 양적 조사는 보편적인 현상이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과 법칙을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조사는 확률 표집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적 조사는 둘 다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얘는 보편적으로 일반화 가능한 어떤 법칙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현상을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가 뭘까를 의도적으로 뽑아 그 사례를 집중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적 조사는 주로 비확률 표집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확률 표집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틀리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주로 비확률 표집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구 의도에 적합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뽑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질적조사에서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의도적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89페이지에 뭐 질적조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표집 방법들 있잖아요. 결국은 걔네들 다 비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얘기한 비확률 표집, 편의, 눈, 할, 편의 표집,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이 비확률 표집의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애들 4명이라면 얘는 이제 그 외에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결국은 이것도 연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런 표집 뽑을 수도 있고 저런 표집 뽑을 수도 있다. 이런 거라서 비확률 표집 중에서도 의도적 표집 방법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이론을 도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론에 관련이 되는 사례만 뽑아야지 이런 걸 이론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질적조사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 근거 이론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근거한 이론을 개발해야지 라는 목적을 갖는 질적조사 방법을 근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걔네는 이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례만 뽑겠다 해서 이론적 표집을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이 현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 를 내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한 사례를 표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관리자 중에 어떤 사람은 케이스가 너무 많고 어떤 사람도 너무 팔이 날리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 최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서 되게 이제 좀 아웃라이어인 사람, 이쪽 아웃라이어도 있고 이쪽 아웃라이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전형성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서 편차가 큰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뽑아서 이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는 최대 편차 표집이에요. 혹은 최대 변이 표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담당 건수가 많은 사람, 되게 적은 사람, 그리고 한 중간 사람 해갖고 좀 차이가 나는 그룹들을 의도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는 오히려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동질적 표집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표집이 있고 준예외 표집이 있는데 아까 이제 최대 표집, 편차 표집하고 좀 비슷한데요. 가장 전형성에서 거리가 먼
가장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예외적인 사례들만 내가 뽑아서 분석하고 싶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데 얘는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이 되게 예외적이네. 그럼 걔네들을 내가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거는 좀 그렇고 좀 예외적이긴 한데 너무 극단적인 예외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예를 들어 여기가 0%, 여기가 100% 지점이라면 난 100%, 0% 지점에 있는 진짜 희박한 케이스를 조사하겠어. 이러면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극단 예외는 우리가 이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대략 한 80%, 그러니까 한 10% 수준, 여기 한 90% 수준, 요 정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분석할 거야, 조사할 거야. 그러면 준예외 표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현상하고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중요하다 싶은 사례를 뽑아서 조사해야지. 그 다음에 할당 표집은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표집도 뽑을 수 있고 저런 표집도 뽑을 수도 있다. 특정 기준에 의거해서 이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례를 뽑아야지. 소수부터 시작해서 조사하면서 불려가야지. 그 다음에 특정 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거는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사람을 뽑아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비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질적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집과 표집 방법이 아닌 걸 고르는 건데요. 그럼 걸러내야 되는 게 뭐예요? 확률 표집이에요. 확률 표집은 질적조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질적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집 방법은 이러면 일반적으로 안 사용하는 건 바로 확률 표집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표집을 골라내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질적조사의 엄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질적조사에서도 조사의 신뢰도, 타당도는 중요해요. 다만 신뢰도, 타당도 하면 신뢰도는 측정값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값의 정확성에서 측정값,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조사에서는 양적조사의 신뢰도, 타당도 개념하고 질적조사의 접근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로 신뢰도, 타당도라는 말보다는 엄격성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적조사를 보다 더 깐깐하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화, 다원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어느 한 방법만 쓰면 그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치우칠 가능성, 즉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트라이앵귤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관찰만 하지 않고 면담도 한다든지 혹은 문서도 같이 본다든지 관찰을 하더라도 나만 관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관찰을 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관찰을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조사 대상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그 대상들을 이해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과 유지라고도 얘기하고 장기적 관여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시간을 두고 그들이랑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뭐 형님, 동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내가 기본적으로 관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원주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관찰자로서의 시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시간을 좀 두고 관찰 대상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원주민화되는 건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과연 타당했는지를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근거가 될 자료가 있어야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자료를 꼭 남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질적 조사를 할 때에는요, 혼자서 하지 말고 동료의 검토도 받아보고 동료의 의견도 구해보고 이런 것들도 사실 넓게 보면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렇죠? 나의 생각으로 편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편의 생각도 들어보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네거티브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질적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린 결론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린 결론에 반대되는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를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네거티브 케이스, 예외적인 사례 혹은 부정적인 사례를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내 결론에 위배되는 어떤 사례들은 없나? 이런 걸 찾아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당신들을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읽어보시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어요? 해서 참여자의 검토를 직접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윤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엄격히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엄격하게 질적 연구를 윤리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질적 조사의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던 건 근거 이론입니다. 자, 근거 이론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질적 연구 중에서도 학술지에 가장 많이 실리는 방법이 바로 근거 이론이거든요.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자들 중에 질적 연구하실 때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 근거 이론이라서 시험에서도 얘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귀해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질적 조사에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거 이론은요, 일단 이론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근거한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냐면 선행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고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경험적인 자료에 기초를 두고 이론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경험적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죠? 사람들을 만나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론을 개발하는 절차,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론을 개발하겠다. 이걸 근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상학적 연구 내지는 현상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그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생활하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해서 처음 이제 자립자활해서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설에서 퇴소한다라는 게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혹은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갑자기 알게 됐을 때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인 걸까? 그 다음에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인 걸까?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를 통해 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싶은 목적을 갖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현상학 연구, 현상학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는 문화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걸 문화를 기술하겠다. 문화 기술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민족지학 혹은 민속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정 문화를요,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기술한다라는 건 뭐죠? describe, 세세하게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술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문화의 외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를 내가 그 외부자들한테 잘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내부자의 관점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습용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내부자들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기술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외부자들이 봤을 때 이 문화기술주를 읽고 이 문화가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걸 문화기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요,
하나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서술 혹은 기술, 요걸 목적으로 하는 걸 사례 연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참여 행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장에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말고도요. 후기 실증주의, 비판적 사회과학, 포스트모더니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22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설명 딱 끝나고 기타 패러다임으로 후기 실증주의 그리고 비판적 사회과학 그 다음 페이지에 포스트모더니즘 있거든요. 아, 이게 막 벌써 옛날 얘기 같아서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 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비판적 사회과학 다른 말로 비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론을 실천적으로 바라보자. 중요한 거는 사회 변화다. 어떤 사회 변화죠? 특정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까발려서 그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연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이런 관점을 비판적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실천을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참여 행동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으로 동등한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임파워먼트 실천에서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요,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협력적 파트너십, 동등한 파트너십에서 함께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연구한다. 나는 연구 주체, 너는 연구 객체 혹은 연구 대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와 함께 연구자와 함께 대등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의 주체다. 그래서 참여 행동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연구 참여자, 연구를 함께 해나가는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대상자라는 말보다는 참여자라고 써야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합니다. 조사의 시작부터 조사의 끝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대등한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조사를 진행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얘를 참여 행동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앞에 나왔던 비판적 사회과학의 본질적 목적도 사회 변화와 임파워먼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여 행동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도 사회 변화와 임파워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질적 조사 연구에서 현장 연구는 아까 현장 연구가 곧 질적 연구다라고 거의 같이 세임 이런 구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질적 조사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현장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서 관찰 얘기했는데 주로 조사 대상자가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장 연구 내지는 현지 조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 탐구라고도 하고 설화적 조사라고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사 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질적 조사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마 시험에서 내러티브 탐구와 생애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적 조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시험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거 이론을 많이 내거든요. 자, 그래서 근거 이론만 따로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근거 이론은 귀납적 방법에 의거해서 경험적 자료, 즉 데이터에 근거한 혹은 자료에 충실한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주로 면접을 통해서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수집을 하면 막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2시간 동안 한 얘기를 쫙 풀어요. 그럼 막 A4 몇 장짜리가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그 사람이 한 말들 있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부호화한다. 내지는 코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딩의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수신장군 하면 거북선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자, 근거 이론하면 개축선, 개축선을 떠올려야 합니다.
개방 코딩, 그 다음에 축 코딩, 그 다음에 선택 코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타이핑을 했더니 A4 용지로 몇 페이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걸 쭉 읽으면서 그 텍스트 안에 주요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개의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고, 이거 중요하네, 이거 중요하네. 쫙 뽑아요. 자, 그럼 되게 많은 개념들이 있겠죠? 그럼 개념들 사이에 유사하게 그룹핑되는 게 있을 거예요. 묶어요. 그래서 그룹핑하는데 이걸 범주를 묶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개념들이 있고 그걸 다시 범주로 묶으면 또 여러 개의 범주가 도출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방 코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범주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일련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걸 축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범주를 가지고 그 현상하고 관련해서 인과적 조건이 뭐고, 협상이 뭐고, 작용과 상호작용은 뭐고, 중지 조건은 뭐고, 명락적 조건은 뭐고, 결과는 뭐고, 이거 하나하나까지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거나 이 범주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일종의 패러다임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축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방 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그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인과적인 조건, 그다음에 작용, 상호작용,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흐름으로 나타내는 패러다임을 구성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조건에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충지적 조건이 뭐 이런 거, 작용과 상호작용, 결과 이런 것들을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해내는 것까지를 이걸 축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근거이론의 최종 목적은요,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 범주를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범주들 중에서 핵심 범주를 선택을 해서 이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결시켜 가면서 이론을 정교화하고 통합하는 것, 이걸 선택 코딩. 선택 코딩의 핵심은 이론으로 통합해내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우리 11장의 개념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올해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27페이지입니다. 자, 227페이지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질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 아닌 것은, 사실 이 5개가 모두 다 질적연구에서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될 수는 있지만, 질적연구에서 잘 안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다? 확률 표집 방법이에요. 우리서 단체 집중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단체 집층이죠.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층화 표집. 이 확률 표집 방법은 질적조사는 잘 안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체계적 표집이 나왔으니 이해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적 연구, 변수가 나왔네요. 이 수는 수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존감을 측정하면, 네 자존감은 30점, 네 자존감은 50점, 야, 네가 더 높네. 이렇게 가는 게 양적 연구고요. 양적 연구에선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게 됐을 때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는 개념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변수는요, 이거는 양적 조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질적 조사는 변수가 아니라 뭐 사례예요, 사례. 사례 중심의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든 뭐든 실증주의예요. 귀의 질, 연실량입니다. 그래서 얘도 연실량에서 양적 조사의 특징이고요. 규칙성, 좀 더 보편성 혹은 일반화 가능한 이론의 도출,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 건 양적 연구고요. 질적 연구는 과정과 맥락과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크기도 크고요. 확률 표집을 가급적이도 목적해요. 이거 뭐죠? 다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근데 질적 연구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근거 이론은요, 경험적인 자료,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인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5번만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올해 문제까지는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동안 2024년에 나왔던 25문제 모조리 다 풀어봤거든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각 챕터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100점도 가능했던 시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OX예요. 198페이지 OX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조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하지만 양적조사에서는 객관적인 걸 중요해서 주관성은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양적조사는 가설검증을 지향하고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가설검증을 지향하는 건 뭐죠? 연역법의 특징이죠. 연역법에선 기존의 이론이나 명제에 기초해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지향을 하지만 질적조사는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이런 목적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질적조사가 아니라 양적조사예요. 얘는 케이스가 크거든요. 얘는 주로 확률 표집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변수 중심의 분석은 양적조사, 사례 중심의 분석은 질적조사 이렇게 되죠. 자, 관찰에서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에서 시작해서 경험적 관찰로 가는 건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찰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는 건 질적조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규칙성, 보편성을 중시하는 건 양적 조사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조사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건 뭐냐면 이 연역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역법은 기존의 이론 혹은 기존의 명제에서 항상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려는 절차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 연역법의 특징이에요. 항상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험적인 데이터 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적 조사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적 조사는 뭐부터 해요? 귀납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관찰,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 즉 면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한 후에, 즉 조사를 한 후에 거기서 이론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사, 후 이론, 이게 귀납적 방법이고 그게 질적 조사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건 일반화 가능성을 지향하는 양적 조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조사의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의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가 혼합 연구에서 서로 상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적과 질적 연구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 상대적인 비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연구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테마, 표집, 그리고 엄격성이에요. 질적조사에서도 확률 표집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적조사에서 그렇지만 확률 표집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체계적 표집은 단체 집중해서 얘는 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률 표집은 양적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 질적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례. 이거는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삼각화하라,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라, 감사 자료를 남겨라, 동료의 조언이나 검토를 받아라, 나의 결론에 혹시 위배되는 사례가 없는지 찾아봐라. 이것을 부정적 사례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정적 사례를 발견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건 아닌지를 다시 재점검하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14번 트라이앵귤레이션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일단 얘는요, 한 방법만 쓰지 말고 적어도 둘 이상의 방법으로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전략이거든요.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14번 이 말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적조사 방법에 대한 기출문제예요.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 중 수집된 자료에서 다수의 개념들을 도출하고 개념들을 도출을 하고요. 그 개념들을 묶어서 그룹핑합니다. 그래서 범주합니다. 이거는 개축선의 첫 번째 단계인 개방 코딩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축 아니고 개방 코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참여 행동 연구는 아까 비판적 사회과학처럼 연구의 대상자가 단순히 연구를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돼서 연구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와 해결책을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와 해결책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 기술지예요. 특정 문화를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술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특정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연구의 산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고요. 현상학 연구, 현상학적 조사는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시설을 이제 막 퇴소했어요.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떤 경험인지,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예전 몰랐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임 사회복지사로 이제 막 현장에 나가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게 병아리 시절 있잖아요. 이게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험인 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과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드디어 조사가 다 끝났어요. 자, 이 책거리 해야 되는데, 책거리, 이거 다 끝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중간중간 약간 오류가 있어서요. 요거는 카페에 정리해서 정오표 올릴 테니까 꼭 그거 참고하셔서 틀린 부분 꼭 바로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조사론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론이라는 큰 산을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넘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결국은 넘어내신 여러분들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조사론을 끝냈으면 2, 3교시 과목 6개 그거 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나 이러다가 막 수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남을 인행사 100점, 조사론 100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씩 정복을 해서요. 여러분들 2025년 물론 60점만 넘으면 합격인 거죠. 근데 이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어쩌다가 하나 실수로 틀리는 거고 다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가슴 졸이면서 나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거뜬하게 당연히 한 키에 나는 쿨하게 합격을 했다. 이런 소식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어요.